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실적.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테슬라의 실적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이번엔 네. 정말로 1조 위안만큼 이제 뭐 우리로 지금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GDP 자극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우려가 되기에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의 증감률하고 글로벌의 이익에 추이하고 정말로 비슷합니다. 일정 부분 뭐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 데이터 격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일평균으로 26억 달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26억 달러가 넘어간 숫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봐도 괜찮은 숫자입니다. 27억 달러가 넘어갔던 달이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밖에는 없어요. 우리 수출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정말로 경기가 그렇게 나쁜가? 라고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션이 좀 다릅니다. 네, 조금 화사하게 나왔습니다. 화사합니다. 네, 네, 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보기 좋고요. 모처럼 시장도 미국 시장도 조금은 화사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좀 짚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국채금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10년물 국채금리 4.8 초반까지 내려온 걸 과연 안정세란 표현을 써야 되는지 저도 사실 좀 이런 표현을 쓰기 민망하긴 하거든요. 네. 아직 절대적으로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5%대를 넘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세인가 아니면 소강인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네. 5% 초반까지 갔다가 네. 그 다음에는 지금 4.8% 초반 네. 이 정도 왔는데 우리가 안정이라 말하는 게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네.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 변화가 감지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은 이제 시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왜 이마만큼 금리가 특히 장기물 위주로 올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그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또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이유를 찾자라고 하면은 또 뭐 사실 찾을 거는 많았죠. 네. 뭐 가령 경기가 재가속화되는 것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은 재정 적자가 정말 미국이 이 정도로 장기간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최근 또 유가가 좀 뛰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다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서 장기간으로 높은 과거 대비 인플레이션 가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서 올라간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 논쟁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가령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금리를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예전 같으면은 2% 물가 목표일 때 물가가 한 1.5에서 2였다라는 거죠. 그럴 때 10년물 국리를 보게 되면은 뭐 2% 중반 정도.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일단 2%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불확실한. 네. 그러니까 사실 2%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운이 좋으면. 근데 만약 3%에 안착을 해버린다.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2%를 더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뭐 이제 그 중립금리라는 말로도 얘기를 네. 하고 아니면은 뭐 텀 프리미엄이라는 걸로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추가를 더 줘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사실은 없는 건데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막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그런 좀 유명한 투자자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채권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네. 올라갈 거다라는 게 특히 이제 뭐 지난 한 7월 말 8월 초부터 해가지고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들 중에 다수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특히 지난주부터는 의견들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 정도까지 10년물 금리가 올라왔으면 일단은 한번 올라올 만큼은 올라온 것 같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빌레커먼이나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 네. 같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 자체가 또 경기에 좀 영향을 일부 줘가지고서 결국에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겠느냐. 최근 에크먼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뭐 빌 그로스가 하는 네.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프리 군들라크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경기에 대해 대단히 나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정말로 높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요 동학이 변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된다의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아서 이게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경기 재가속화였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경기 자체가 대단히 나쁜데 뭐 사실 제이미 다이먼의 얘기도 이거 되게 늦게 지금 실기를 반대로 하는 걸 수도 네. 있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동학 자체는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베테랑들이 지금 경기에 대해서 최근 며칠 사이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 돌파하고 금리 상승, 국채 가격의 하락,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이게 좀 진정이 됐으면 했는데 그 진정의 빌미는 됐지만 그 빌미의 이유가 근거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내년에 굉장히 어려울 거야라는 게 과연 근본적으로는 좋은 건가라는 의문이 또 던져집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실 것 네. 같아요. 그래 금리만 잡히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 버리고 나니까는 사실은 경기가 이거 문제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러한 지금 논리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하고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나눠서 한번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논리를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로 나오는 것들은 좀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계절 조정치라든지 여러 가지들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데이터가 수정이 되기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보고 간다라는 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보고 가는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연준이 2년 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했다가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뇌리에 이제 투자자들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경기가 알고 보면 정말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데 그걸 혹시 놓치는 거 아닐까. 근데 마침 실제로 본인들이 주변에서 현실에서 기업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만나보면 경기가 정말 빠르게 좀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지금 재가속화를 막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저것보다는 경기 둔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사실 또 이런 부분을 연준의 위원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연준 위원들이 실제 나오고 있는 데이터하고 본인들이 현업에서 듣고 있는 현실에서 듣고 있는 거하고 괴리가 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간의 투자자들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2년 전에 연준이 큰 실수를 한 거는 맞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나 뭐 대규모의 수정의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냥 데이터만 보고 가겠다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그 2년 전에 뇌리에 본인들도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드 데이터 소위뿐만 아니라 소프트 데이터나 뭐 소프트 데이터들, 그러니까는 뭐 시장에서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민간의 데이터도 다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너네는 반드시 실기할 거야.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래도 좀 그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연준에서. 연준이,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서 그와 같은 지금 많은 다양한 투자자들의 발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줄 국면도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최근에 그런 논리적인 변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그 이번 가장 최근에 FOMC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10년물 금리가 한 4.3%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일제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경기 재가속화를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인플레는 고착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중립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라는 식으로 오로지 금리 올라간 얘기만 했어요. 네. 근데 4.3일 때에는 가속화를 우려하다가 5가 넘어가 버리기 5가 딱 그 장전에 한두 번 찍히는 네.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2에서 5를 갖다 그러면은 이해가 좀 되는데 최근에는 속도가 좀 빠르기는 했었지만은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이만큼 할 정도인가
에서는 오히려 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느 순간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소위 말해 좀 배팅을 하고 싶었었고 그에 대한 논리적인 배경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논리적인 배경이 그저 필요한 것은 혹시나 아닐까.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연준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늘 말해오는 것이 본인들은 빠르게 금리를 올려왔고 이게 긴축의 1단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왔다라고 싶으니 지금부터는 조심히 올렸다가 쉬었다 올렸다 쉬었다 하는 거고 뭐 나아가 가지고서는 이제 올리는 건 멈추고 얼마나 길게 이 높아진 금리를 유지할 것인지를 찾아 나가는 이때에는 양방향 위험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데이터 들어오는 거를 계속해 가지고서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좀 지켜보자 하는 사이에 민간 갑자기 쪽에서. 민간 쪽에서는 네. 이러면 제가 속화될 거야 했다가 이러면은 갑자기 침체가 올까 이쪽으로 막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연준의 발언은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정한 금리 수준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간에 의견 개진을 하고 가격의 반영도 막 해봤다가 하면서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일단은 넘어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로 보여가지고서 경기가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우리가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투자자들도 뭐 과도한 좀 배팅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1번으로 일단은 사실 그 전에 0번으로 봐야 될 거는 연준이 얼마나 갈 거냐였는데 연준은 과도한 거는 이제 시나리오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에서도 그게 좀 배제가 되어 간다인 네. 거고 그러면은 진짜로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일단 대표님은 네. 최근에 그 경제 베테랑 민간 쪽에서의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경기 쪽에 대해서의 우려가 첫 번째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러니까 수익을 자기네들은 좀 받고 네. 포지션을 바꾸는 어떤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조금 사실 더. 요번에 네. 은행들이 실적 나온 거 미국 네. 거를 보시게 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하고서 네. 국채를 그렇게 매수를 한 데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제 거기에서 그때 당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장기채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잠재 손실이 얼마냐 이게 큰 것이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번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그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 더 이상 채권을 안 사고 있거든요. 지난 분기에 채권을 산 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름 있는 곳 중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아무도 가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채권이. 그러니까 아무도 매수를 하기 싫어했었던 뭐 매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지난 분기의 분위기였었던 게 실제로도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모든 걸 볼 때 펀더멘탈 대비해 가지고서 가격이 적정한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다 나쁘다도 첫째는 봐야 되지만 그다음 봐야 될 거는 그래서 그것 대비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냐 아니면 좀 과도하게 왔느냐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이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쪽 사이드인데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실적.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 민간의 얘기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다. 근데 기업들이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는 다양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본인들의 결과도 발표해주고. 네. 다음 분기 뭐 향후 1년 어떻게 될 것이다 가이던스도 내놓게 되는데 그게 지금 봤었을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밤에도 뭐 우려를 했던 게 결국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주요 빅테크들 그다음 다음 주에 있을 애플까지 하게 되면 사실 실적 시즌은 미국도 거의 종료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정말 괜찮을까? 뭐 정말 진짜 이거 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정말 침체 걱정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될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실적 그 기업들이 하는 얘기를 봤었을 때는 침체 우려를 그만큼 지금 민간에서 이제 몇몇 최근에 그런 이제 큰 손 투자자들이 하는 것 대비해가지고서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간밤에도 나왔지만은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이번엔 네. 정말로 아주 의미 있는 유의미한 이제 1조 위안만큼 이제 뭐 우리로 지금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GDP 자극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분명히 주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우려가 되기에는 또 뭐 중국이 최근 데이터도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그 한국의 수출 데이터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의 증감률하고 글로벌의 이익의 추이하고 정말로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거기에서 일정 부분 뭐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 데이터격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 보시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10월달 20일까지 나온 거 일평균 수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네. 되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작년에 뭐 이 베이스가 낮아가지고서 작년에 너무 못해가지고서 지금 그게 나온다. 기저효과로. 예, 라고 네. 보기에는 지금 일평균으로 26억 달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26억 달러가 넘어간 숫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봐도 괜찮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비교를 해드리면 27억 달러가 넘어갔던 달이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26억 달러 때도 괜찮은 숫자이다라는 거고 지금에서 늘지 않고 이 정도 숫자가 만약 향후 6개월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많이 나오는 달은 30% 이상 나오는 달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뭐 10% 중반에서 20% 정도의 앞으로는 뭐 수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은 이게 지나갔고 우리 수출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정말로 경기가 그렇게 나쁜가라고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출 데이터 말씀하셨으니까 그 세부적인 거 하나만 질문드리면 데이터상 증감률 자체는 개선되는 흐름을 뚜렷하게 좀 이번 달 들어서 보이고 있는 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무역 수지라고 하죠. 적자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네. 양쪽이죠. 다 이제 유가 쪽하고 네. 그다음에 수출 쪽도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좀 이제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게 되면서 적자가 나오게 됐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수출 증가율하고 수입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수출 증가율이 이제는 더 높아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뭐 사실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또 뭐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고 일단 그 앞단에서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이미 돌아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지금 환율 관련해 가지고서도 우려들이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숙제들도 지금 하나씩 우리가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개선 쪽으로 오히려 초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의 빅테크 실적 얘기로 좀 돌아가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그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시총이 S&P에서 30%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니까 이들의 실적과 주가가 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과거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기대가 있다고 해서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이미 좀 비싸다라는 평가도 좀 있고 해서 주가 흐름에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증시 이제 S&P 500 같은 네. 경우에 그 뭐 팩트셋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12개월 미래 그 PER을 보시게 네. 되면은 과거 한 10년 정도 평균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가 비싸다고 논쟁을 했어야 되는 때는 그 21년 말이나 22년 초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가지고서 그 PER이 한 20에서 30% 정도 또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를 우리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과거 일단은 평균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장기간으로 그어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실적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뭐 한국 이제 투자해야 되는 주식은 뭐 실적 절대 안 보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경기에 이제 민감한 상태 그래서 막 적자 나올 때 주가 오르고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때 주가는 빠지고 이런 것들을 네. 보시니까는 그런 건데 네. 사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부터 나온 얘기가 특히나 뭐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 그래서 반도체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오히려 2개에서 3개 분기 전부터 매매를 하는 것이다. 이건 그냥 다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익의 함수다라는 걸 그어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글로벌에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수출도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이익에 대해서. 그래가지고서 그게 시차가 좀 더 나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 미국 증시 얘기할 때 실적이 괜찮다라고 할 때에 실적하고 미국 증시는 상관없잖아요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과거를 그어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그렇게로 봅니다. 한국의 선행이 일단 시장에서도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뭐 상위권인 거예요. 네, 최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권 네, 그렇습니다. 선행하는 정도가 네. 어느 정도 빠르게 그러면 선행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국장에서는 우리 한국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결국에는 그 이런 시클리컬 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반도체이고 그렇죠. 반도체가 최악의 상황이 오기 한 2개, 3개 정도 분기 전부터 움직이게 되거든요. 2, 3개 달도 아니고 분기면은 거의 6개월 반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 반년 나온 게 이상. 네. 올해 2분기가 최악일 것이다라고들 봤었던 거고 그러니 작년 4분기부터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네. 코스피가 최저점일이 이제 작년 9월 말일 자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부터가 외사에서도 레포트가 만약 정말로 이제 이게 그 뭔가 뭐 경기나 모든 것들이 최악의 국면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한국이 지금 정도가 바닥 부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평균적인 수준인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나중에 좀 듣도록 하고 뉴욕 증시 먼저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테슬라 같이 좀 부진한 성적을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뭐라도 내놓으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예측도 앞서서는 있었거든요. 물론 간밤에는 다행히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테슬라도 워낙에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제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다음 실적이라도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주요 기업들 중에서 사실 네. 실적이 못 나온 기업은 지금까지는 테슬라뿐인 그렇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서 또 관심들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아까 지난 분기죠. 최근에 나온 분기 실적에서 이례적인 요인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그 공장을 본인들이 개보수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가동률의 이슈가 있었던 건데 가동률의 이슈가 있을 때에는 사실 요거는 이제 회계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회계적인 이슈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개 분기의 실적만으로 그 기업의 마진 자체가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진 채로 쭉 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분기에 나오는 실적까지도 봐야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정확한 그림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네. 이번에 나온 테슬라의 실적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기 이제 3달 뒤에 테슬라 실적이 나올 때 되면 다시 한번 요거는 그때는 훨씬 더 클리어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요 이슈를 테슬라의 경쟁력이 일정 부분 훼손되거나 자동차 업계 자체에서 뭔가 이제 마진 이슈가 생겨나가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에 다른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요번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뿐만 아니라 우려했던 게 금융사들. 금리가 올라갔는데 괜찮을까 했는데 일단 그 이제 지뢰밭은 실적 초반에 금융사는 거의 다 나오거든요. 지나갔고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주요한 소비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또 소비재에 대한 우려가 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거 이제 코카콜라부터 비롯해가지고서 실제로 몇몇 그 리테일러들이 그거에 실제 자기들이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버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소비재 업체들의
실적이 혹시나 벌써 지금부터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점도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려는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다양한 다른 이유를 가지고서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주요 업체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우려들은 일단 찻잔 속에 그런 이제 태풍에 불과했던 것 같다. 이고 저는 지금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나쁘게 보면 이들 위주로만 지금 판이 짜여져 있다인데 이거를 좀 오히려 반대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정도로 경쟁력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력 좋은 기업들이 상황이 뭔가 좀 불안정할 때 본인들이 더 수익화 올릴 거를 갑자기 더 올릴 수도 있고 가령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계정 공유를 금지를 시켜버리면서 네. 돈을 돈을 벌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원래 있었냐면은 그런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배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대형 유튜버들을 위주로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최근에 지금 구글 쪽에서도 이슈가 나오는 게 광고 수익 배분에 대해 가지고서 정말로 이쪽에서 과거 수준만큼 이제 공정하게 해주고 있느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조금 더 이쪽에서 본인들 유리하도록 회사 측이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지금 플랫폼을 형성해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대형 유튜버들 사이에서 있는 얘기인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를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점이 네. 뭐냐면은 그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크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수익에 대해 가지고서 좀 불확실성이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곧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 본인들의 수익을 그러면은 여기서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그게 또 고객 입장에서 너무 심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게 일단은 몇 가지가 먹히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일단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시즌 요번에 들어오기 전에 우려는 되게 많았으나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네, 뭐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대표님,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좀 구분해서 뭐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구분을 해서 전략을 좀 세워 본다면 어떤 지금 우리 뭐 마음이라든지 실제로 세부적인 전략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좀 필요할지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건전성을 해치는 이슈도 최근에 있고 해서 명품재질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해서 좀 뭐 급등락이 워낙에 좀 심했고 많이들 또 실망을 하신 시장 분위기도 있고 해서요. 어떤 부분이 좀 우리나라의 필요합니까? 경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게 펀더멘털에 따라가지는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 예상을 할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네. 그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알고서 우리가 대응하기는 저는 좀 힘들다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심플하게 봐야 될 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 수출을 기업들이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앞단에 있는 그 수출 주요 이제 대상국들이 괜찮으냐라고 했었을 때 중국을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순에 좀 네.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중국이 생각보다 약하다, 네. 약하다였었는데 오히려 최근엔 중국이 예상보다 좀 좋은 데이터 거기다가 간밤에는 부양책도 내놓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우리 쪽으로 좋은 결과로 시간의 문제이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증시 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하는 것이 다른 이제 그런 쏠림들이 좀 심하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이게 낙담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보게 되면은 미국이랑 다르게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뭐 그 매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만큼 사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플레이어가 참여를 해가지고서 유동성 있는 모든 게 풍부한 시장이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점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너네는 그러니까는 영영 이런 식으로 안 좋아야 돼라고 하기에는
또 그 코로나 때 초기나 이럴 때 보시게 되면은 우리 증시가 또 훨씬 좋았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 반드시 이뤄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너무 이제 최근에 가격이 안 좋으니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아주 눌려 있는 분위기가 이제 이게 당연한 거야라고 이어지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GDP, 미국의 GDP랑 PCE 중요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또 경기가 견고한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국채금리 다시금 또 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은 근데 흔들리고.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예를 들어 빌 레크먼이 네. 자기가 지금 보기에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제이미 다이먼드 네. 얘기가 나중에는 지금 급격히 안 좋아질 수가 지금 있어 네. 보이는데 연준이 이러다 실기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3분기 GDP는 9월까지의 숫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뭘 없애버렸냐면은 그러면 앞으로 나올 과거의 데이터에서 강하게 나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까지 이미 찍어버린 상황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한 거고 우린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걸 언제 반영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더 큰 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서 혹시나 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에 좀 제거를 해버린 게 아닌가 최근의 얘기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86번가 정광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